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석사과정 학생 김성빈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제로샷 텍스트 가이디드 오브젝트 제너레이션 with 드림필즈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구글 리서치랑 UC 버클리에서 같이 진행한 연구이고, 네,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오브젝트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3D 오브젝트, 널프에서 만들고 있는 그 3D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널프나 다른 3D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이 노블뷰 신테시스 태스크에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널프를 보면은 널프 같은 경우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를 다양한 뷰 포인트에서 찍은 수십 장의 이미지를 갖고 얘를 네트워크한테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 외워지면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카메라 뷰 포인트에 대해서도 어떤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렌더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이게 한 1년 전쯤에 김효 학생이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냥 얕은 그 궁금증이 뭐였냐면, 사실 뭔가 이 오브젝트를 동영상으로 찍은 듯한 느낌? 이걸 동영상으로 찍은 거랑 뭐가 다른가라는 그 당시에 1년 전에 질문이 있었고, 이거를 그냥 이러한 비슷한 3D 오브젝트를 한 번에 뭔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냥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직관적인 방법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제가 논문 팔로우업은 잘 안 돼 있지만, 제가 오늘 읽은 논문의 그 워딩을 좀 빌리면은, 최근에 이 3D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있지만은 얘네들은 스페시픽 오브젝트 카테고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밑에 뭐 의자면 의자, 아니면은 비행기면 비행기, 이렇게 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생성을 할 수 있지만은 얘네들이 제로샷으로 어떤 노멀한 컨셉에 대해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논문에서는 텍스트 기반으로 어떤 3D 오브젝트를 생성해내겠다. 어떤 카테고리에 리미테이션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픈셋 3D 오브젝트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태스크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3D 트레이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립 기반으로 가이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캡션이 주어졌을 때 클립의 도움을 받아서 클립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사진 한 장도 없이 어떤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백그라운드는 클립이랑 널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클립은 2021 ICML의 오픈AI에서 이제 낸 연구로서 사실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뭔지 이 매칭을 찾는 문제로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쓰는 이미지 인코더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학습된 그런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보다 이 텍스트가 어떤 그 슈퍼비전으로 주어진다면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더 풍부한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설로 사실 굉장히 쉽게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즘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비전 태스크에 교수님이 최근에 올리신 세그멘테이션에도 이 클립이 적용되고 있고,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그리고 스타일겐과 합쳐져서 사람 얼굴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스타일 매니플레이션에도 사용되고, 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로 만들어진 그 인베딩 스페이스가 워낙 잘 학습되었기 때문에 오디오와 같은 다른 모달리티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멀티모달 러닝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에서는 이 클립이 어떤 오브젝티브를 형성하는데 이제 거기에 로스 펑션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 클립을 가이드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널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널프 발표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내용은 1년 전에 그 김효 학생 저희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김효 학생 널프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는 컨셉만 갖고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프는 제가 맨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에 대한 다양한 카메라 뷰 포인트에서
수십장의 이미지를 찍고 걔를 네트워크에게 외우게 시켜서 새로운 그 카메라 뷰 포인트에서도 그 오브젝트를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이제 네트워크를 오버피팅 시키는 그런 이제 태스크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걸 다시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MLP의 3D 오브젝트나 씬을 외우게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방식은 입력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카메라 디렉션과 그리고 이 카메라로부터 레이를 쐈을 때 어떤 임의의 3D 코디네이트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3D 코디네이트의 RGB 값과 이 코디네이트 이 3D 좌표가 얼마나 차 있는가에 대한 RGB 값과 덴시티 값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책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이 책상 같은 경우는 물체에 빛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지점은 회색으로 이제 찍히게 되고 덴시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앞에 공기 같은 경우는 빛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덴시티 값이 굉장히 낮게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RGB 값과 덴시티 값을 뱉어내게 되고, 그래서 그걸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좌하단의 어떤 카메라 뷰 포인트에서 오브젝트를 봤을 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코디네이트이 요 XYZ가 공기중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색 요 굴삭기인가요? 여기 이 앞쪽에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빛이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덴시티가 높게 나타나고 또 RGB 값도 노란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 저희가 설정한 이 카메라에서 하나의 웨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웨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를 쐈을 때 이제 하나의 웨이 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점들의 RGB 값과 덴시티 값을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뭐 흰색, 주황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각 한 웨이 위에 3D 포인트의 RGB 값과 덴시티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D 상에서 저희가 표현한 건데, 결국은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화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을 다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이미지 플레인 위에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한 웨이가 지금 그대로 그 카메라를 향해서 프로젝션이 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픽셀로 모이게 됩니다. 그걸 나타내는 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이미지 플레인 위에 픽셀 값을 정의를 할 텐데, 얘는 웨이 위에 있는 3D 포인트들의 RGB 값들을 적당한 웨이트로 웨이티드 썸한 결과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웨이트는 accumulated transmittance랑 볼륨 덴시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추가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3D 포인트가 있을 때 그 3D 포인트 앞까지 얼만큼 투명한가, 추가가 얼마나 됐나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볼륨 덴시티는 그 점이 얼마나 가득 차 있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 책상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제 앞에는 이 책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이미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제 배는 보이지가 않죠. 이 앞에 이제 빛이 투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투과해서 요 책상에 해당하는 RGB 값이 좀 높은 웨이트로 프로젝션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3D 포인트들의 RGB 값들을 웨이트 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인테그랄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끔 이제 어프로키시메이트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 햇으로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널프의 로스는 우리가 이미지 위에서 정의한 그 프로젝션을 시켜서 얻은 그 픽셀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값의 스퀘어드 에러를 매저해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널프가 뭐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미지를 보면 제가 설명했던 이 널프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이제 피규어인데,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XYZ 코디네이트와 카메라 포지션 이렇게 5개의 디멘전만 넣게 되면은 하이 프리퀀시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브젝트에.
그거에 해당하는 뭐 분석 논문도 있고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어떤 오브젝트나 씬의 하이 프리퀀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이 사인과 코사인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실어가지고 입력값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의 0승부터 2의 1-1승까지 다양한 이제 로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다루고 있고 요 위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던 입력값들을 실어서 보내게 되면은 5개의5 디멘전이었던 게 훨씬 더 뻥튀기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NLP 태스크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포지셔널 인코딩과 비슷하고요. 근데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하자면은 이 후속 연구로 밉 널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널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입력으로 뭐 카메라 뷰 포인트와 어떤 XYZ 코디네이트를 넣었는데 사실 널프 같은 경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일정한 디스턴스에서 카메라가 움직인다라는 약간 뭐 그런 가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얘가 뭐 카메라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했을 때 표현해야 되는 프리퀀시 영역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물체를 확대하게 되면은 좀 더 하이 프리퀀시를 표현해야 되고 저희가 동일한 부분을 저희가 줌 아웃을 하게 되면은 좀 로우 프리퀀시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 널프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일리싱 이펙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밈 널프에서는 단순하게 이 웨이를 쏘는 것이 아니라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런 콘 형태로 어떤 웨이 대신 콘을 사용해서 쏜 다음에 디스턴스에 따라서 보는 영역을 좀 더 이제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인터브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포지셔널 인코딩이 딱 요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 익스펙테이션 값을 취해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는데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어제 읽다가 일단은 잠정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거 끝나고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 생각인데 어려워서 이제 일단은 멈춰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하이 레벨로는 기존 널프의 그 멀티 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게끔 카메라의 위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좀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고 거기에 적합한 포지셔널 인코딩, 인터그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제안했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키텍처를 드림필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필드는 일단 네트워크 자체는 바닐라 널프와 동일하게 8개의 레이어로 RGB 값을 뱉어내고 뒤에 추가 2개의 레이어로 덴시티 값까지 뱉어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두 레이어마다 하나씩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밸류 액티베이션으로 되어 있던 거를 스위시 펑션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덴시티를 프리딕션 할 때는 소프트 플러스 펑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펑션은 아래 그림에서 이 하늘색에 해당하는 게 소프트 플러스고 빨간색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스위시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펑션으로 밸류를 대체를 했고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으로는 밈널프에서 제안하는 IPE 요거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좀 신기했던 점은 인풋으로 카메라 뷰잉 디렉션과 3D 코디네이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는 3D 코디네이트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카메라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버전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심플리파이드 버전으로는 코디네이트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 소프트 플러스가 덴시티를 모델링하는 건가요? 덴시티의 레인지를? 근데 덴시티는 보통 0에서부터 1살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소프트 플러스는 레인지가 0에서부터 무한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0에서부터 1분만만 사용합니다. 그냥 오픈을 쓰는 어떻게 오픈? 제 논문을 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펑션을 사용하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0에서 1로 레인지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아키텍처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가지 이제 강한 어썸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어떤 카메라
포즈에서 봐도 비슷하게 설명될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로 시작을 합니다. 가정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검은색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항상 검은색 스피커다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썸션을 기반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얘를 어떠한 이제 카메라 뷰포인트에서 렌더링을 하더라도 얘를 클립에 넣었을 때 우리가 베이스로 갖고 있던 그 캡션의 인베딩과 항상 매칭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어썸션으로 시작을 하고 그거를 이제 메인 로스로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라지 i가 어떤 해당 카메라 포즈에서 렌더된 이미지고 G와 H가 클립에서의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이미의 뷰포인트에서 우리가 렌더링을 했을 때 걔를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얻은 인베딩과 우리가 갖고 있던 캡션을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만든 그 인베딩의 코릴레이션, 이너 프로덕트 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쉬운 이런 직관적인 로스 하나를 사용해서 했지만은 당연히 이제 로스 하나로만은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뭐 어느 정도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뭔가를 이제 뱉어내려고 하는데 오브젝트와 어떤 뒷부분과의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덴시티가 애매하게 아티팩트처럼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스타일 클립의 어떤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이제 잘 미니마이즈는 하는데 사람 눈에는 이제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오메트릭 프라이어를 씬 제너레이션 하는데 컨스트레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어로는 포스 샘플링 그리고 어떤 물체가 항상 일관된 물체가 나오도록 투과도를 좀 조절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의 위치와 그 물체가 위치한 어떤 공간을 좀 제한함으로써 이제 좀 더 성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포즈 샘플링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것 같이 그냥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 포즈를 샘플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면에서 높이 30도의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얘를 360도 돌면서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돌면서 뭐 카메라의 그 높이나 어떤 포컬 랭스나 디스턴스도 아구멘트를 줄 수 있지만은 성능이 잘 안 나왔는지 네세서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항상 그 어떤 오브젝트가 일관되게 나오도록 이 투과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클립은 어떤 3D 오브젝트로 학습된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보고 학습돼가지고 어디가 투과율이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판단을 못하고 그냥 이미지만 보고 이제 어떤 뭐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분명히 오브젝트가 아닌 부분들은 기체 이렇게 투과가 가능할 부분일 거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어떤 트랜스미턴스의 평균이 최대 특정 컨스턴트 레벨이 되게끔 이제 로스를 하나 더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그림과 같이 어떤 투과도를 25%라고 하면은 75%는 투과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오브젝트가 크게 만들어지게 되죠. 반대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 투과도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작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투과가 가능한 공간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과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절해 줄 거예요. 로스를 추가를 해서. 그리고 실험에서는 이 컨스턴트 값을 88%로 이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포그라운드 오브젝트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게끔 이 백그라운드 렌더링 시에 화이트 백그라운드나 블랙 백그라운드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바꿔가면서 어그멘테이션을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났고 포그라운드 오브젝트가 계속 일관되게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투과도를 어떤 컨스턴트에 제한을 시켰다는 네. 예를 들어서 긴 공간 88%면 지금 타워가 88%를 했다는 건 전체 씬의 12%만 차 있는 거 상황을 가정했다. 네네. 만약에 타워가 되게 작아가지고 많은 공간이 비어 있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물체를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게 투과도가 높은 경우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네. 껍질만 있는 물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추가도가 굉장히 높지만은 물체 자체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서 그림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물체를 작게 하는 것밖에 안 해주는 거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네,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질문을 받고 나니까 사실 내부 공간이 비어 있고 바깥에만 이제 껍질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도 사실 굉장히 그 트랜스미턴스가 낮을 수가 그쵸, 높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되는 트랜스미터스 정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트랜스미턴스는 물체 앞에 카메라에서 물체 사이 공간이 얼마나 차 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아까 전에 봤던 트랜스미턴스는 어떤 저거랑 똑같은 정의를 말하는 근데 저는 이 똑같은 정의로 네, 그러면은 네. 물체 앞에까지 네, 공간이니까 물체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까 그리고 저기 일단 T가 T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데 그 T가 결국에는 레이의 함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시작점하고 디렉션으로 파라미터라이즈 되고 네, 그래서 다시 뒤로 가고 T 여기서는 T의 인풋 파라미터 셋하고 P인데 셋하고 P가 뭐예요? 세타가 모델 파라미터이고 P가 카메라 포즈입니다. 카메라 포즈.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카메라 포즈가 받아봤을 때의 트랜스미턴스라서 네, 결국에는 뭐냐면은 포그라운드 마스크가 네,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서 얘기한 트랜스미턴스라는 게 뭔가 씬 전체에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카메라 들고 바라봤을 때 이것만 네, 저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 트랜스미턴스로 써 있잖아요. 저기 평균. 그래서 민이 에버리지 오버 5가 있어요. 민을 어디다 취하냐. 예. 화면 전체를 P를 딱 프로젝션해서 카메라 네. 뷰포인트 하나에 대해서 민을 취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논문에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네. 어, 아마 여기서의 제- 민은 제 생각에는 네. 하나의 밸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이미지가 샘플링 됐으면은 그 이미지 자체 트랜스미턴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P가 결국에는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샘플링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러면은 오버 샘플에서 얘 민이 또 네, 저도 그렇게 측정이 생각합니다. 돼야 돼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보든지 비슷한 평균 트랜스미턴스를 가져야 돼서 가운데 응축되는 형태가 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는 P는 고정되어 있고 거기서 바라봤을 때 그 레이들로 얻을 수 있는 그 트랜스미턴스 값을 에버리지 취하고 요 로스 취해서 한번 옵티마이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포즈를 바꾸면 다시 이제 그 포즈에 해당하는 민 값을 구해서 또 옵티마이즈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물체가 몰리는 방식으로 이제 옵티마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네네.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이제 네. 그냥 빈 공간으로 주지 않고 랜덤으로 표현해서 했다는데 네. 저게 뭔가 사실 클립은 어떻게 보면 내추럴 이미지로 트레이닝된 모델이라서 네. 컨텐츠랑 배경이 온라인이 맞지 않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경이 진짜 랜덤이어도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랜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밑에 써 있는 세 가지 종류로 일단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처음에는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텍스트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앵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해가 돼서 막 이미지 인베딩들이 여기저기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 고정되어 있는 애로 옵티마이즈 하는데 그리고 그 집중이 오히려 더 폴그라운드에 맞춰져 가지고 백그라운드보다 옵티마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도 멀티뷰 효과를 받는 건가 아니면 체커보드랑 모든 뷰에서 봤을 때 다 똑같은 체커보드였어? 그때 다 바뀝니다. 네. 네, 렌더링을 해서 그다음 그냥 알파 컴포지션 하는 거여서 뷰마다 체커보드 했다가 바로 뭐 가우시안 노이즈 먹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뷰마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물체가 중심에 계속 위치하도록 어떤 물체의 무게 중심을 지속적으로 구해서 물체가 가운데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물체가 너무 멀리 어디 벗어나지 않도록 물체가 위치하는 그 공간을 큐브로 한정지어서 학습을 옵티마이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메소드를 정리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한 가지 어썸션은 어떤 뷰포인트에서 봐도 이 해당 오브젝트는 동일한 디스크립션을 가질 것이라는 이제 어썸션으로 클립을 활용해서 로스를 걸어주게 되고 그 로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포즈 샘플링이나 어떤 추가도 조절 그리고 랜덤 백그라운드 알파 컴포지션 그리고 물체가 가운데 위치하도록 제약을 걸어주고 씬 안에 어떤 큐브 안에 위치하도록 제약을 걸어주면서 전체 메소드가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일단 정량적인 평가는 이 클립 알프리시전 매트릭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렌더된 이미지를 클립에 넣고 텍스트 후보들을 여러 가지 넣은 다음에 이게 일치된 텍스트를 잘 리트리버 하나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이걸 위해서 코코 데이터셋에서 153개 캡션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는 이 앞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클립 모델이 아닌 다른 이제 클립 모델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험만 갖고 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프라이어들을 하나씩 걸어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퍼바운드로는 코코 데이터셋으로 이 알프리시전을 쟀을 때 77 어퍼바운드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그냥 기본적인 널프로 했을 때는 31 여기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립널프에서 사용하는 걸로 바꿨을 때 약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떨어졌지만은 정성적으로는 성능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투과도 조절하는 로스를 걸어주고 백그라운드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가장 큰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과도 조절 로스 하나로만은 좀 성능 효과를 볼 수가 없었고 백그라운드 어그멘테이션까지 했을 때 이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부분이 화이트 백그라운드로만 학습시킨 거고 밑에가 어그멘테이션까지 들어간 건데 확실히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들어갔을 때 올바른 이제 물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화이트 백그라운드만. 네, 맞습니다. 트랜스미턴스 로스는 더해졌고 그리고 화이트 백그라운드로만 이제 학습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그 residual connection 넣은 그 MLP 아키텍처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물체가 큐브 내에 위치하게끔 레귤러라이저를 걸어줬더니 가장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 학습을 20K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니까 이제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그멘티드 백그라운드 쪽 보면은 트랜스미턴스 밑에 마스크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거기가 또 베타로스나 하투 덴시티에서는 왜 퍼져 있고 모르는 사실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일단 분석은 없었고 그냥 결과 보고만 이제 되어 있어서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는 그러면 트랜스미턴스에 안 걸리게끔 하는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는 렌더링을 하고 나서 이제 하고 그다음 알파 컴포지션으로 이제 붙여주는 거여서 네, 투가도와 이제 별개로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뭐예요? 아키텍처를 큰 걸로. 네, 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LIT 모델이 더 라지 데이터셋에 학습된 애로 알고 있어서 걔로 이제 실험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캡션 읽어보니까 네. 하이얼 레솔루션 인식으로 만들어진 모델인 것 같은데. 아, 얘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클릭 넓게 만들고 렌더링 조금 더 하이 레솔루션으로 하는 거 아닌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널프가 192바이 192로 뱉어내는 거였나? 그렇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하이 레솔루션 이미지를 뱉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가. 잘은 안 봐서 잘 모르지만 네. 클립에서 이미지 인코더를 내신에 담는 브라이트 네. 그거 브라이트로 바꿔 브라이트로 학습된 클립 얘네는 다 VIT로 학습을 했습니다. VIT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두 번째가 이미지 인코더를 여러 가지 이제 바꾸면서 했는데 그 후보 중에는 레즈넷은 없었고 그냥 VIT 뭐 16패치짜리, 32패치짜리 뭐 이런 거 사용해서 그리고 아까 LIT인가 그거까지 이제 했을 때 LIT가 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뱉어내서 좀 더 하이 프리퀀시들을 잘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이 32패치짜리 사용하는 요 VIT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까 전에 포컬 렌즈 보는 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MIP 넓 같은 경우는 그런 주인 줌아웃에 프로 포지션을 인코딩을 생각해 제안했는데, 네. 좀 뭔가 안만 그 인코딩을 사용했는데 포컬 렌즈에 별로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어서 네. 그러면 그 포지션을 인코딩 굳이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 이거는 그냥 완전히 제 생각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태스크 자체가 쉬운 태스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포컬 랭스가 들어가는 순간 좀 더 태스크 자체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논문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저자한테 막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막 줬는데 결국은 이 저자가 민널프 1저자거든요. 그리고 민널프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세팅 그대로 놓고 이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했던 워크에 이어서 그 세팅 그대로 이제 놓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 제가 분명히 이거랑 비슷한 뭔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네. 렌더링 한 다음에 얘는 지금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없이 풀 이미지를 그대로 클립에 넣어서 인베딩 먹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렌더링 된 거를 2D 어그멘테이션 여러 개 해가지고 확대하고 뭐 아니면 로테이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자들이 약간 그런 실험은 안 하는 거. 그런 실험은 없었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읽었을 때는 이미지를 넣을 때 사실 그 클립 인풋 레졸루션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얘를 뭐 잘라서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80% 정도 포함되도록 이제 잘라서 넣는다고 해서 그 부분 정도의 그 아그멘테이션만 들어가고 그 이외에 뭐 아까 플립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은 없었습니다. 그냥 씬에 오브젝트가 80% 정도 걸치게 크롭해서 넣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크롭 아규멘테이션을 보면서 네.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그 투과도 조절하는 그 로스로 뭐 베타 프라이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용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제안했던 방법이 제일 좋았다라고 그냥 그림 한 장과 함께 간단한 설명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당연하듯이 카메라 포즈를 다방면에서 봤을 때 360도에서 봤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물체를 그려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스타일과 오브젝트를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즈 되는 과정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영상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것도 어떤 물체 제대로 표현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스타일들도 잘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달리에서 했던 실험처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 어떤 쉐입과 스타일을 같이 이제 텍스트로 넣었을 때 잘 뱉어내나 라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얘도 동일하게 이제 달리처럼 잘 하되 우리는 3D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이 3D 피킹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요 했을 때 이렇게 달리처럼 잘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연관성 없는 것들이 잘 조합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미테이션과 콘클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얘가 스크래치부터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옵티마이즈 하는데 굉장히 익스펜시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뭔가 어떤 아웃라인이 존재하고 그 위에서부터 요 로스를 걸어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옵티마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동일하게 이 저자들도 뭐 메타러닝과 함께 사용하면은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속도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가장 강한 어썸션인 어느 방면에서 봐도 텍스트 비슷한 이제 디스크립션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 어썸션 때문에 가끔은 이제 리피티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캡션을 걸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리미테이션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클립을 기반으로 클립을 가이드로 주기 때문에 이 클립 모델 자체가 리미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션은 어쨌든 이 연구진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런 텍스트, 사진,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도 없이 어떤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널프와 그리고 지오메트릭 프라이어를 함께 이제 걸어줘서 그리고 또 텍스트 이미지 모델 클립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런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결국은 뭐 미술가들이나 어떤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빠른 어떤 오브젝트들을 테스팅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클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IPR에도 뭐 클립 어떻게든 좀 껴놔서 하고 했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좀 내로한 관점보다 좀 더 큰 스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연구여서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